자, 이제 부동산 특성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부동산의 분류를 배우실 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된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부동산 특성도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 부동산 학이 토지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건물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 역시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건물 특성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본소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그것은 한번 읽는 걸로 충분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의 비중도 역시 토지 특성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토지 특성은 또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 하면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지 자체, 땅 자체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문이나 사회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인문이나 사회란 말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인간에게 쓰는 말이 인문이다, 사회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인문 또는 사회란 말 나오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선천적이고 또 우리가 사람의 특성,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특성은 교육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또는 규제가 된지언정 그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특성은 뭐다? 고정적이고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축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며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거든요. 자연의 반대가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자연 반대가 인문 또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개념을 알았다면 지금 분명히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다, 고정적이다, 불변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격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천의 반대는 뭐예요? 후천적이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다. 고정의 반대가 유동이고요. 불변의 반대가 가변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또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냐면 어차피 그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다 따로따로 외우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자연 반대가 인문이니까 선천 반대 후천, 고정 반대 유동, 불변 반대 가변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예컨대 특성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 관련된 문제가 8문제 그리고 인문적 특성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비중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8대 2죠. 그럼 인문적 특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출제 빈도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부분, 이 자연적 특성 부분에서 훨씬 출제 빈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이 자연적 특성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게 5가지예요. 부부 영계인. 자, 부부 영계인을 해석하면 부부는 영원히 남이란 뜻입니다.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개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용어, 단어 중에 부자나 비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자로 따지면 아니 불자, 그 다음에 아닐 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부비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의미를 해석할 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의 의미죠. 그러므로
부나 비자가 들어간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가 아니다 또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부비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부동성이 나오는데 이 부동이란 말은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을 무슨 성? 부동성. 근데 이게 같은 말이 되게 많은데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보자. 자, 분명히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동할 수 없다 여기에 중점을 두면 비이동성이라고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동이든 비이동이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동시킬 수 없나 보았더니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은 다를지언정 해석을 해보세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나 비이동이란 말이나 부동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배제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석하시면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전혀 생소한 말이 나올지라도 걔는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동이에요. 근데 부동성 관련해서 원래 파생 현상 특징이 한 13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두 가지만 맛보기를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합격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열었다고 했을 때 고객이 찾아와서 좋은 땅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해놓고 그 땅을 삽으로 퍼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모시고 땅이 있는 곳까지 사람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장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요. 근데 임장활동은 말은 뭐냐? 임장,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토지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그 땅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임장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임한다. 어디에? 현장에. 토지가 있는 현장에 임해야 된다. 이걸 임장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임장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부분의 점포, 상점들은요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견본을 제시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토지라는 상품은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토지를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결국 토지는 진열하거나 견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왜 견본을 제시할 수 없지? 왜 진열을 할 수가 없을까? 이동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굳이 뭐 13가지 그 특징적인 내용들을 다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괴로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나중에 뭐 1월달 이런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진도 나가기도 빠듯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1기초 때 제가 2개월 동안은 계속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일단은 이해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시고 이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이 말을 계속 이 2달 동안은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잡아놓으세요.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니 불자 증가할 증자입니다. 그럼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토지는 자연물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토지라는 물건을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 양을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생산할 수 없으니까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증가시킬 수 없다? 생산할 수 없으니까.
이 관점에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냐면 요걸 지금 우리는 그냥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양을 늘릴 수 없어요.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문장은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말로 나오냐면 자, 충격받을 준비하시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출제합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 근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니까 뭐 물리적 공급, 뭐 수직, 완전 비탄력?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해석하면 똑같은 말 반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여러분 부증의 뜻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 맞죠? 그럼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토지의 공급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겠죠. 그럼 토지의 공급량은 또는 물리적 존재량은 뭐다? 변할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특히 토지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이란 말도 있고 경제적 공급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 공급의 뜻이 뭐냐면 토지의 존재량 자체를 뭐라 그런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양 자체를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 근데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토지의 양 자체는 늘릴 수 없죠. 이 말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공급이 뭐냐면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경우를 경제적 공급 그래요. 단적인 예로요. 지금 현재 주거 용도의 토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상업 용도의 토지나 공업 용도의 토지를 주거 용도로 바꿔서 부족한 주거 용지를 공급할 수는 있겠죠. 뭔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컨대 주거 용도의 토지가 지금 10만 평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있대요. 근데 상업 용지와 공업 용지 중에서 10만 평만큼을 무슨 용도로? 주거 용도로 용도를 바꾼다 이거예요. 그럼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는 있지요. 그래요? 그럼 이 결과 주거 용도의 토지 공급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용도를 바꾼 것인 거지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의 구분이에요. 다시 한번 물리적 공급이란 말은 토지가 존재하는 양 자체를 뜻하는데 이건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 용도의 땅이 부족하다면 다른 용도의 땅을 그 용도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됐어요? 네.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반면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전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문장 만들 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게. 자, 봐요. 나중에 경제론 보시면 이 그래프 아주 지겹게 봐요. 지겹게 보는데 우리 경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경제론 파트의 그래프는요. 하나뿐이 없어요. 피카츄. P,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Q, 쿼안티티, 양이에요. 양. 양인데 지금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 양은 무슨 양일까요? 공급 곡선이니까 무슨 양? 공급량.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뭘 했어요? 공급 얘기 다 해놓고 이 양은 무슨 양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산양? 이 공급량이 공급량인데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공급은요 영어로 서플라이라고 해요. 서플라이. 그럼 맨 앞 글자를 따면 S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QS 이렇게 나와요. QS. 그러면 Q는 양이에요. 근데 S는 공급이에요. 그럼 QS를 해석하면 공급,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대요. 수직선, 그러면 그래프 잘 봐요. 이 수직선의 의미는요, 이 선 자체가 가격과 양 중에서 어디에 꽂혔어요? 가격과 양 중에서 어디에 꽂혔죠? 양에 꽂혔죠. 어떤 곡선이 양에 꽂혔다는 것은 양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의 양의 변화가 있는데 한 지점에 꽂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토지는 생산이 될 수 없다는 말이나 그래서 양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나 수직선이라는 말의 뜻은 전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나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이 말이나 그래서 토지의 양은 불변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그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수직선 자체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 완전 비탄력은 수업은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맛을 좀 보여드린다면 완전 비탄력의 뜻은요. 가격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뒷문장이 뭐였어요? 가격 변화한다. 근데 무엇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탄력성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면 완전 비탄력적 그래요. 오케이? 그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나 생산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이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말이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결국 전부 다 해석해보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이다 토지의 존재량은 변화할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분명히 질문이 와요. 어떤 질문이 오냐면 아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뭐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왜 우리가 그 강이나 바다를 메꿔 가지고 육지를 만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 부중성이라는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는 땅이고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강 바닥이 있겠죠. 강 바닥. 근데 강에서 강물이 없다고 일단 보자 이거예요. 강물이 없으면 이게 물이 없어요. 그럼 강 바닥 나오죠. 그럼 강 바닥은 땅이 아닌가요? 강 바닥은 땅이에요. 땅이라고. 그럼 더 다르게 한번 볼까요? 그럼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 곳곳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죠. 그럼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물이 없다고 보면 움푹 빼인 땅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결국 다만 이때 요 강바닥은 용도가 강바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땅일 뿐이지 즉 육지 용도가 아닐 뿐이지 본질은 땅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메꿔가지고 흑인한 자갈을 메꿨어요. 그래서 육지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되면 강바닥 용도로 이용됐던 땅이 육지 용도로 바뀐 거지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메꾸는 걸 간척사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다 밑바닥 땅이었다고. 근데 용도가 뭐였다? 바닥 밑바닥 용도였을 뿐이다. 이걸 메꿔서 육지로 만들었다면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이 무슨 용도로? 육지 용도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서에 나오던 또는 실제 나왔던 출제 지문으로 문장을 바꾸잖아요.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강을 메꾸는 거예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한 택지 면적의 확대는 즉 육지 면적의 확대는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을 해석하면 뭐가 돼요? 어차피 강을 메꾸거나 바다를 메꿔서 육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바다 밑바닥, 강 밑바닥 용도의 땅이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지막에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문장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들죠? 지금은 처음이라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정도는 아는데 뭐 다시 그런 말씀 반복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반복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반복. 그리고 오늘 만약 4시간 수업을 받으셨잖아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오늘로 끝내야 됩니다. 철저한 복습. 예습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뭘 알아야 예습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예습은 안 돼요. 근데 그날 배운 건 그날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루 정도 미루면 괜찮을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하루가 밀리잖아요. 사실 일주일이 밀리는 거예요. 왜? 과목당 하루잖아요. 그럼 그 과목 하루 미뤄진다면 일주일 수업 분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너 번만 반복되면 한 달 분량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서너 번 미뤄서 한 달이 날아가면 그냥 환불받고 가세요. 이미 그 시험은 대책이 없는 시험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습을 하셔야만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웬만큼 다 알아듣겠다. 근데 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요 수업을 듣고 전철을 타는 그 시간 동안 다 까먹습니다. 오늘 뭘 배웠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가. 왜? 평소에 알아왔던 내용이 아니고 처음 듣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막상 댁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내용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잊어버리는 그 인터벌을 줄이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반복해서 오늘 뭐 배웠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었지? 내용이 뭐였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개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답변은 하나뿐이 없어요.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잘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반복밖에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전부 핑계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감퇴해서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20대나 30대 초반에 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력 좋고 속된 말로 쌩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합격률을 보잖아요. 오히려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 가장 합격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은요, 이 기억력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고 들으면 또 금방 이해도 되고 말이죠. 뭐 한다? 자만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까이까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보면 되지 이러신다고. 그런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요, 이 40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나 싶을 정도로 기억력이 순식간에 거의 상실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냐면, 그래, 내가 지금 젊은 분들보다 나 부족해. 머리도 지금 안 돌아가고 기억도 감퇴해서 잘 안 돼. 스스로 부족함을 알아요. 부족함을 아니까 그 차이, 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일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써보고 읽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보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서울하고 지방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 서울 쪽 수험생들하고 지방 쪽 수험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합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방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울 쪽은 어때요?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서비스가 주변에 보면 무료로 듣거나 하는 서비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시냐면, 좀 수업을 듣다가 잘 못 알아듣겠어. 이 사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잘한 것 같고, 또 요거 들으면 저 사람이 잘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같은 과목도요, 그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를 것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수업 방식에 적응하려면 최소 2개월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학원만 바꿔보잖아요. 그럼 그날 그 시간은 이미 날아간 겁니다. 근데 지방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분들은, 그래서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내가 돈 냈으니까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근데 지방 분들은 아직은 좋은 말로 하면 순수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쌤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쌤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뭐 잘한다 하더라도 필요 없어. 우리 쌤 것만 들을 거야. 난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 합격률의 차이가 서너 배가 넘어요. 서울하고 지방.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한테 배우든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 그 한 사람한테만 올인한다면 누구라도 합격은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15회 때 그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14회 때까지 예컨대 중학교 수준이었다면 갑자기 15회 때 대학원 수준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당시 합격률이 0.7%예요. 그냥 7%도 아니고 0.7%야. 그래서 열받아서 우리가 중개사 수험생들이 뭐 데모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추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응? 그럼 추가 시험을 봤다는 건 그 추가 시험은 역사상 이보다 쉬웠던 시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중에 7만 명이 떨어졌다고. 오케이? 즉 평균적인 합격률은요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10만 명이 보시면 기본으로 8만 5천 명 내지 8만 명은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상대평가도 아니잖아요. 고득점 필요 없잖아요. 60만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 60을 못 넘기는 분이 8만 명이라고. 8만 명. 아시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려웠던 시험에서도 지방 쪽이 훨씬 합격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교과서에 없는 걸 내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 양반이 부산 그 무슨 어느 학교 교수였는데 젊었던 분인데요. 유학 파라 이거지 지가. 난 유학 갔다 왔어. 그럼 최신 이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중개사라면 지 생각이죠. 그래서 교재에도 없는 최신론을 40을 내버린 거야.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이건 본 적도 없는데 이러다 끝났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프가 나왔고, 지금은 다 그래프 나오지만 14회 때까지 그래프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프 나왔죠. 복잡한 그림 나왔죠. 그리고 루트나 이런 공식을 필요로 하는 계산 문제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던 게 15회 때고. 근데 우리 난이도가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내용들은요 예전 14회 때까지 시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본 적도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본 적도 없는. 그래서 15회 때 이전과 15회 이후에 우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의 실력 수준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서로가, 우리는 우호적 관계고 뭐 협력적 관계 아닙니까? 서로 합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일순간에 상대방은 역적이 됩니다. 역적이 되고 여기가 아닌가 봐, 이 사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죠. 뭘 알아야 됩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평가의 대상보다는 실력이 높아야 돼요. 그럼 그 평가의 대상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으면서 무슨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욕까지 해요. 막 이상하게 해버려요. 근데 그걸 들으면 열심히 해준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래? 그러면 합격점만 나오게 수업할게 이렇게 나옵니다. 합격점만.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몇 점 합격? 60점 넘기면 합격이죠? 근데 공부를 다 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60 목표로 공부를 하면 60이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럼 우리 개론 같은 경우 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60을 넘기고자 한다면 개론 수업은 학습은 최소 80점 이상을 맞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꼴랑 65점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수업을 받고 또 공부를 할 때의 각오는 정말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개론 때문에 아주 힘들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개론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투자론이나 간평론, 금융론 쪽 가면 계산 공식이 최소 5, 60개 이상을 나오는데 그 공식을 전부 알고 있어야 문제 한두 문제를 맞춰요. 한두 문제를. 근데 그 계산뿐 아니에요. 이게 계산은 내가 포기할래 이런 분 계시는데 계산 포기해서는 이제는 개론 점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왜 공식을 많이 아셔야 되냐면 계산 문제가 아닌데 한글이 한글 문장이 공식이야. 오케이? 그럼 공식을 알아야 이 한글 지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해요. 개론에서 계산이나 공식을 뺀 개론은 안고는 찐빵이고 고무줄은 팬티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한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당에 계산까지 하려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개론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원래 개론은 그런가 봐 처음에 생각을 갖고 공식을 처음부터 공식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과정을 먼저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고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싫다고 밀어놓잖아요. 안 하잖아요. 끝까지 못 외워요. 그래서 끝까지 못 외우면 끝까지 점수 안 나와요. 끝까지 점수 안 나오면 내년에 다시 봐요.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게 바로 부증성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영속성인데요. 여러분, 원래 영속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따져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영속성 그래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말이 되게 많은데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자. 왜? 제가 조금 전에 영속성은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랬죠. 파괴가 안 된다에 중점을 두어서 말할 때는 비파괴성이라고 말해요. 또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중점을 두면 영속성을 다른 말로 비소모성 그래요. 또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점을 두니까 영속성을 다른 말로 비소멸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비파괴성, 비소모성, 비소멸성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영속성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별도로 또 따로따로 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분량은 많아지는데 효과는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토지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관점에서는 토지 가치가 깎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지나가던 취객이 화난다고 공중전화 박스를 찼대.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그 프레임 기둥이 약간 휘어졌다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깨졌거나 한다면 파괴 훼손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기 이전보다는 깨진 이후에 그 유리창의 가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이거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이 뭐다? 이런 점에서 뭔가 파괴되고 훼손되고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 합니다.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할 때 감가는 가치가 깎이는 거 맞죠? 근데 물리적 측면에서 가치가 깎이는 건 그 물건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손상이 됨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되지 않죠. 그럼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오케이?
아니 지금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뭐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게 물리적 감가다. 근데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는 파괴 훼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가치가 깎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걸 지금 3번을 반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나오느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깎인다 안 깎인다? 안 깎인다 이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컨대 곰돌이가 하루 전에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했대요. 아직 포장도 뜯지 않고 모셔놨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뒷집에 곰탱이가 곰돌이를 찾아와서 야 곰돌아 내가 요번에 5박 6일로 태국 여행을 떠났는데 너 카메라 샀다며 카메라 좀 빌려줘 라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곰돌이라면 그 카메라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정색을 하면서 못 빌려줘요 이렇게까지는 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못 빌려주겠죠. 빌려주기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왜 그 카메라 빌려주기 어려울까요? 왜? 응? 뭐 가치가 떨어진다. 어떻게 가치가 떨어질까요? 자 대충 이제 근접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까워요. 비싼 거 어떻게 빌려줘 이러잖아요. 근데 개론적인 사고로 들어가면 여러분 카메라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이죠. 동산의 경우는요. 그 카메라의 이동 과정 속에서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실, 괜히 빌려줬다가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게 뭐가 깨지거나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요. 토지는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한들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분실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선뜻 빌려줄 수 있다 없다? 토지는 선뜻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아니 저기요 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카메라는 동산인데 동산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분실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지 않느냐, 훼손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뜻 빌려주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부동산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한들 토지가 분실될 이유도 없는 거고 토지가 훼손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남에게 쉽게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임대차가 뭐예요? 임대는 빌려주는 거고 임차는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주고 빌려주는 시장이 왜 발달한다? 토지는 빌려준다 한들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영속성 그러면 분실, 파괴, 훼손 위험이 없음. 그래서 뭐예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다. 외워버린다고. 외우지 마시고 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까? 그 의문을 갖고 의미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내가 직접 연구하고 생각한 내용은요.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표현이 바뀌어도 그 문제를 해석하고 맞춰요. 근데 선생이 일방적으로 주입했던 그 지식만을 외우신 분들은 표현만 바뀌어 나와도 그 문제를 못 풉니다. 이게 암기와 이해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고통스럽겠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만 받아들이면 2달이면 될걸.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니까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보다는 고통의 시간인 6개월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게 되면 나중에는 뭐 수업을 안 들어오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을 게 없어요. 나중에는. 다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별성 있잖아요.
개별성 공부하실 때는요, 개별을 거꾸로 읽어봐요. 별개. 이게 포인트예요. 개별성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너와 나는 별개야 라고 말한다면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의 뜻이죠. 별개라는 건 다르다의 뜻이죠. 그럼 다르다면 동질품일까요? 이질품일까요? 다르다고 할 때는 이질이잖아요. 그렇죠? 이질적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토지마다 다르니까 이질품이다 또는 이질적인 재화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재화라는 단어는 물건, 상품의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냐면 보통 문장을 말할 때는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완벽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 2개 이상의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 문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리적 측면이 뭘까?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 있겠죠. 그 위치, 형태, 면적을 묶어서 우리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각형 땅 존재할 수 있죠. 형태가 같은 땅 존재할 수 있죠. 똑같은 100평짜리 땅, 즉 면적이 동일한 땅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위치가 동일한 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은 북쪽도 북쪽의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비록 형태 면적은 같은 땅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치까지 완벽히 같은 땅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가 분명히 위치, 형태, 면적을 묶으면 물리적 측면, 물리적 관점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만들면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완벽히 동일한 2개 이상의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이 무슨 성? 개별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완벽히 같은 땅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땅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토지마다 다르니까 개별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개별성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인접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접이 포인트죠. 인접이 포인트다. 그럼 무엇이 인접해 있다 또는 인접하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뜻이 뭘까요? 인접하다는 말은 뭔가 가깝다,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간에 가까운 것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반에서 한두 명 꼭 약간 장난꾸러기 있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내일까지 저 어머님 모시고 와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교실에 오시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는 원래 그런 새끼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새끼가 됐다. 꼭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진 뜻이 뭐예요? 사람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끼리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걸 토지에 대입하면 인접성이란 이웃한 토지, 가까이 있는 토지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뭐다? 인접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주고받는 영향은요, 좋은 영향일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웃한 토지예요. 이웃한 토지. 근데 이웃한 토지를 우리가 세 글자로 줄이면 인접지라고 하는데 요걸 또다시 2글자로 줄이면 접을 빼고 인지라고 말합니다. 인지.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조선시대 때는 일본과 설린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런 거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몰라요? 예. 이때 이는요 한자로 이웃 린이에요. 이웃 린. 그런데 두음법칙상 초성에 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자체는 해석하면 이웃한 토지예요. 그 자체가. 이웃한 토지는 쉽게 말하면 가까이 위치한 토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인접한 토지다. 그걸 또다시 줄이면 인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한 토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나 인접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나 인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웃한 토지나 인접지나 인지나 같은 말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A 토지가요 개발이 되고 있고 이웃한 B 토지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개발이 되는 땅은 땅값이 오를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은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이 되지 않는 B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A 토지의 이웃에 있다는 이유로 그 토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개발되지 않는 B 토지의 땅값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겠죠. 그럼 바로 이웃한 토지의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지금은요 좋은 영향 받았어요? 나쁜 영향 받았어요? 좋은 영향 받았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정. 근데 한자로 정은요 쉽게 말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니까 플러스예요. 정. 그러면 한자에서 정의 반대가 뭘까요? 부는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럼 응용해봐요. 정이라는 글자의 반대가 부니까 정의 외부 효과의 반대는 부의 외부 효과라고 말하겠죠. 근데 지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정이에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쓰는 말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어떤 경우냐? A 토지는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웃한 B 토지는 공업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더래요. 그럼 이 말의 뜻은 결국 뭐예요? 공장 옆에 뭐 있다? 집. 공장 옆에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 공장에 영향을 받은 결과 집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집값 하락의 원인이 집 자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이웃한 토지의 영향 때문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 맞죠? 근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영향 받았죠? 그럼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인접성으로 인하여 정의 외부 효과 및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이해합니까? 근데 결국 문장은 좀 길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인접성 때문에 가까운 토지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단 말이고 그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특성이 바로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 아니냐?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의미 정도만 가볍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인문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 인문적 특성도 뭐 용도의 다양성이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국토성, 가경성, 적재성, 재배성, 그다음 뭐 사회 공공성, 고가성, 투자의 고정성 등으로 쭉쭉쭉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기초인데 뭐 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맛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봐요.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뭐다? 용도의 다양성. 근데 간단합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요. 그 땅 하나 가지고 집을 지으면 주거용이 됐죠. 공장을 지으면 공업용이 되고 상가를 지으면 상업용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용이 되고 나무를 심으면 임업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 동일한 토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니? 이 특성을 뭐라 그런다? 용도의 다양성. 압축하면 다용도성.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땅도요. 그게 집이 있을 때와 상가가 지어졌을 때와 공장이 지어졌을 때의 그 땅의 값어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이 말을 좀 예쁘게 포장하면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토지도 가격이나 가치가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겠죠. 성립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주장, 이 이론을 가격 다원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격, 다원 이 말은 뭐다? 다양하다. 가격이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 또는 가치는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주장인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그 토지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분명히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A 토지가 있어도 이거를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 지을 수도 있고 공장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용도로 이 땅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이용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같은 땅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내가 이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할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이냐, 또는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무엇인가의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이건 분필이죠? 분필이에요? 이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럼 여러분이 이 분필을 보면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돼요? 동산은요, 용도가 하나란 말입니다. 이 분필의 용도는 뭐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을 칠판에 기록할 때의 용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가끔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분필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대뽀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분필을 비롯한 동사는요, 용도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용도 중에 가장 바람직한 용도가 무엇인가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이용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한자에서 최라는 말은 가장 어떠하다의 뜻이에요. 가장 높으니까 최고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최유효 이용 이 말 처음 듣잖아요. 그런데 이 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가장 그 다음에 유효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이용을 뭐라 그런다? 최유효 이용, 즉 가장 바람직한 이용,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다 그래요. 오케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도 맨 처음 총론부터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단 한 파트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면 파트마다 이건 뭐였지 계속 혼란이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또는 용도를 뭐라 그런다? 최유효 이용. 그런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풀어 쓴 것뿐이지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럼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 한번 바꿔볼 테니까 아니 가볍게 들으세요. 뭐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니까요.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의미한다라고 출제됩니다. 근데 그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일반인의 뜻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에 의한 이용 중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더불어 합법이란 말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되는 최고 최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서 듣다 보면은요, 아니 무슨 그런 문장들 그렇게 더럽게 어렵게 만드냐 하시는데, 학자들의 그 행동이 뭐겠습니까? 아주 쉬운 말을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 밥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법률 용어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뜻을 해석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엄청 어려워요. 예컨대 여러분 그 법률 용어 중에 게을리하다를 뭐라고 할까요? 게을리하다. 게을리한다는 말을 법률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나태하다. 유사했어요. 아주 유사했어요.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앞 글자만. 그러면 저기 롯데 제과 말고 무슨 제과 있어요? 해태. 그 해태가 게을리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의 의무를 태만하다 이 말이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막상 뜻을 보면 게을리하다야. 근데 용어 자체는 뭐다? 해태한다라고 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법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남들이 모르는 말을 써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려운 표현은 자꾸 반복해 써보고 말해보고 읽어봐야 익숙해지는 거죠.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특성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경제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